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멋진 선생님과 함께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선생님은 일산백병원의 최준영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너무 멋지십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과찬이십니다. 아닙니다. 멀리서 오셨죠, 오늘? 오늘 네. 오시는데 2시간 걸리셨다면서요? 네, 2시간 정도 걸렸어요. 선생님, 먼 길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희 이제 최준영 선생님은 일산백병원에서 정형외과 교수님으로 지금 계시고요. 주로 어떤 질환을 많이 보시고 계시나요? 주로 이제 저는 족부족 관절을 이제 주로 담당하고 있고요. 네. 또 소아정형외과 그리고 오. 하지 외상 이쪽 파트를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를 보시고 계시네요. 그리고 네. 선생님 이력이 정말 독특한데 선생님 또 아프리카에서 근무하신 이력도 있으시다면서요? 네, 저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아프리카 탄자니아라는 나라의 아루샤에서 국제협력 의사로 2년 반 정도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계기로 이렇게 가시게 되신 거예요? 사실은 이제 저희는 이제 군 대체복무의 개념으로 해서 코이카로 해서 국제협력 의사로 파견돼서 나가게 됐고요. 네. 좋은 기회가 마련이 돼서 잘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 같은 거 없으셨어요? 이렇게 아프리카로 떠나시게 되면서. 처음 나갈 때는 당연히 이제 부모님들도 다 만류하시고, 걱정하시고, 예, 네. 그리고 주변에서도 다 만류하고 하는데 이제 실제로 제가 거기서 사는 모습이나 일하는 모습 이런 거 이제 자주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하고 나서는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또 제가 있을 때 한번 아프리카에 왔다가 잠시 가셨거든요. 그래서 네. 왔다 가신 이후에는 뭐 충분히 여기도 사람들이 지내는 곳이고 괜찮은 곳이다. 그럼요. 저도 예전에 마다가스카랑 우간다에 의료봉사 간 적 있었거든요. 아, 네. 고등학교 때랑 그러셨어요? 대학교 때. 머나먼 옛날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아프리카의 의료시설하고 지금 한국의 병원에 계신 의료시설하고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아, 그럼요. 네, 네. 치료를 어떻게 하셨어요? 일단 그쪽에서는 저희 같은 정형외과 의사가 사실 아예 전무한 실정이고요. 그래서 뭐 시설 같은 것도 굉장히 열악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엑스레이를 뭐 원하는 날에 원하는 시간에 찍을 수 있는데 이제 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엑스레이를 한번 찍게 되면은 한 3일 정도 있다가 이제 수술하게 되면 3일 정도 있다가 엑스레이를 찍게 돼요. 3일 정도 네, 있다가요? 그러니까 수술을 하고 나서도 이 수술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3일 정도. 네. 그러시구나. 선생님 그리고 사진도 준비해 주셨는데 사진 같이 보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소개 먼저 조금 네. 간단하게 해주시고. 네, 저는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정형외과에 근무하고 있는 최준영이라고 합니다. 인제대학교 졸업했고요. 인제대학교에서 인턴과 정형외과 레지던트를 수료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코이카 소속 국제협력의사 자격으로 탄자니아 아루샤에서 근무했던 이력이 있고요. 현재는 일산백병원에서 족부족관절과 소아정형외과 그리고 하지 외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근데 솔직히 여기 나와 있는 사진보다 선생님의 모습이 지금 더 멋지세요. 선생님 언제 찍으신 사진이에요? 이거는 2018년에 다시 대학으로 가서 입사했을 때 그때 찍었어요. 아 진짜요? 지금이 더 젊어 보이세요. 선생님 다시 찍어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사진이 이제 아프리카에서 있었던 사진이죠. 네, 이게 이제 제가 아프리카에 근무했을 때 사진이고 저희 이제 외과 담당 그때 하셨던 선생님들 사진이고요. 이 선생님이 이제 제가 아프리카에 근무할 때 저희 외과의 과장님이셨고 나머지 선생님들도 이제 같이 다 근무하셨던 선생님들이십니다. 지금도 컨택하세요? 연락하세요? 아니요. 지금은 제가 여기서 근무하고 나서도 한 2번 정도는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한번 첫 번째 갔을 때는 만나 뵀었는데 이제 두 번째 갔을 때는 퇴직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직하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지금은 한 명 정도만 남아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지금 여기 병원에 안 계십니다. 아 그러시구나. 많이 보고 싶으실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네. 기억도 많이 나고.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환자는 어느 분이세요? 제가 근무했던 병동은 주로 이제 소아 환자들이고 또 마사이 환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네. 마사이 소아 환자들 중 대부분은 이제 마사이들은 집안에서 이렇게 불을 피우고 생활합니다. 그 친구들은 그렇다 보니까 소아 화상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사실 엄마 아버지들이 굉장히 아이들을 잘 보호하기 때문에 케어를 많이 해주시죠. 예, 소아 화상 환자를 보기 힘든데 이곳에서는 소아 화상 병동이 따로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자들 치료했던 경험이 지금으로서는 제일 생각이 많이 남네요. 그러실 것 같아요. 오늘은 선생님께서 다른 주제로 방송을 준비해 주셨지만 다음 달에 선생님이 아프리카 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회 주시면 한번. 네. 그리고 선생님께서 또 책도 집필하셨다면서요? 네.
사실 뭐 이 책이 나온 지는 오래되긴 했습니다. 오늘은 이 책을 홍보하러 나온 건 아니고요. 네. 근데 이제 2014년에 제가 아프리카 갔다 왔던 내용으로 이제 책도 썼고 또 나머지 옆에 나와 있는 그림들은 이거 제가 따로 이제 집필했던 이북들인데 뭐 이런 것들은 지금 다 이제 무료로 사실은 배포하고 있거든요.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있었던 곳이나 이런 거 하고 있어서 만약에 필요하신 분들은 나중에 뭐 메일 주소를 깔아주시면 메일로 주시면 충분히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선생님 오늘 저희 채팅글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단 한 분께 선생님의 사인이 담긴 책을 보내드리면 어떨까요? 아,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네. 여러분 함께 해주세요. 저희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께서 그럼 준비해 주신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오늘 사실 제가 준비했던 내용은 가장 이제 우리 몸에서 특히 이제 족부종양외과를 방문하시는 환자분들 중에서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병입니다. 그래서 발바닥이나 발뒤꿈치가 아프다고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으시거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제일 흔한 세 가지 병, 세 가지. 예, 지간신경종, 그리고 족저근막염, 그리고 아킬레스 건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병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끝까지 한번 잘 들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처음에는 이제 선생님께서 준비해 주신 미니 강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시청자분들의 질의응답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 족부 질환 외에도 이제 정형외과 전반적인 질문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선생님? 아, 네, 그럼요. 정형외과 질문 다 괜찮고요. 어떤 질문이든 간에 제가 대답해드릴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성심성의껏 열심히 대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편하게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선생님께서 살짝 지금 마이크를 교체하고 계시는데 이제 다 끝났나요? 네, 그럼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선생님?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저희가 이제 발이라고 하면은 사실 크게 이제 저희 정형외과 의사들은 한 4가지 정도의 기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걸을 때 기능이 필요하겠고 또 체중이라는 큰 거대한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충격 흡수할 수 있는 기능이 있겠고요. 또 발을 걷게 될 때 추진력을 이용하게 되는데 발이 이제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외에 이제 체중을 지탱하는 역할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일평생 걷는 거리를 한 25만 킬로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지구 한 4바퀴 반 정도의 거리가 되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이제 3부류인데요. 그래서 앞쪽 발바닥 통증, 뒤쪽 발바닥 통증, 뒤꿈치 통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앞쪽 발바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이제 요 부위 앞쪽 발바닥 통증이고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흔한 원인은 지간신경종이라는 병이 가장 흔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또 뒤꿈치, 뒤쪽 발바닥 통증 중에서는 가장 또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가장 흔한 병 중에서 족저근막염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요거보다 약간 윗부위, 뒤꿈치 쪽의 통증에 있어서는 아킬레스 건염이 이제 환자들의 발목을 가장 많이 잡는 병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쪽 발바닥 통증에서 이제 가장 흔한 원인이 되는 지간신경종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발바닥 사이에 지간신경이라고 하는 신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경이 두꺼워져 있는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종양, 진정한 의미의 종양이라기보다는 이 족두신경이 나이가 들거나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두꺼워진 걸로 인한 곡소 비대로 인한 증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일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점점 두꺼워지는 그렇죠. 거죠. 네, 많이 일을 하거나 아니면 신발을 좀 젊을 때 좁은 신발 신거나 이렇게 되면은 네. 신경이 이제 피로도가 쌓이게 되면서 신경이 두꺼워지고 그게 이제 종양으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특징적으로 걸어 다닐 때 발바닥 앞쪽에 발생하는 찌릿하거나 아니면 화끈거리거나 날카롭거나 조이는 통증 등을 많이 호소하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증상으로는 발바닥 이외에 발가락 쪽으로도 좀 찌릿찌릿하고 뻗치는 듯한 통증이 있다고 하시고 특징적으로 신발을 너무 꽉 조이는 신발을 신게 되면은 조금 악화된다고 하시고 신발 벗고 맨발로 다니면 좀 편리하다고 하시고 약간의 이제 퇴행성의 변화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젊은 사람들보다는 좀 나이가 있으신 특히 여성분들 딱딱한 신발 신거나 하이힐 많이 신으시는 분들한테 주로 발생하게 됩니다. 약간 쥐날 때 그 느낌인가요, 선생님? 증상이? 네, 쥐날 때 느낌이고 제일 많이 호소하시는 거는 모래알 밟는 느낌 같은 거 많이 든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증상이 이제 가장 많이 호소합니다. 먹먹하다, 모래알 밟는 느낌 든다, 찌릿찌릿하다, 아프다 이제 이런 증상 호소하게 되십니다. 지간신경종의 경우에는 흔하게 진단은 어렵지 않습니다. 진단은 우리가 이제 신체 진찰로서도 충분히 그 해당 부위의 압통을 보면은 진단할 수 있고요. 이외에 이제 초음파나 MRI를 검사하게 되면은 쉽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치료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신발 교정이나 아니면 행동 교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폭이 넓고 부드럽고 굽이 낮은
운동화 같은 계통의 신발이 이제 중요하겠고요. 이외에 조격이나 오래 서 있는 시간이나 많이 걷는 것들을 좀 교정하는 행동 교정 등을 해볼 수 있고,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발바닥에 신발 깔창 밑에 붙이는 중족골 패드나 아니면 병원에서 이 유사한 형태로 제작하는 깔창 등을 해볼 수 있고, 발바닥 보조기, 실리콘 보조기 등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약제로는 병원에 가시게 되면은 소염 진통제나 일반적인 말초신경 안정제 등을 사용할 수 있고요. 주사 치료도 해볼 수 있는데 주로 많이 놓는 거는 스테로이드 주사나 아니면 국소 마취제나 알코올 주사 같은 것들을 해볼 수 있는데, 문헌상에는 6개월 내에 3회 이상 동일한 부위에 주사를 맞는 것은 가급적이면 피하는 것으로 저희가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외에 이제 체해 충격파 치료는 최근에 많이 실험적으로 해보고 있는 치료 방법인데, 사실 아직까지 문헌적으로 굉장히 증명되어 있는 방법은 아니고요. 실험적으로 해보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외에 이 모든 치료를 다 하더라도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그 해당 신경 자체를 제거하거나 아니면 신경을 좀 풀어주는 수술을 하거나 또 주변에 이제 뼈를 좀 교정함으로써 이 신경이 좀 눌리는 것을 방지해보는 절골술 같은 것들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선생님 치료 방법이 정말 많은데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처음 실행하는 건 어떤 거예요? 가장 먼저 하는 거는 일단 행동 교정. 행동 교정이요. 그리고 조격시키고 신발 저희가 이제 교정하라고 말씀드리고, 네. 그다음에 조금 이제 약을 말초신경 안정제 계통의 약을 쓰면서 일단 지켜보다가 그다음에 잘 안 되면 이제 주사 치료로 그때 주사 치료 넘어가게 되고, 들어가고요. 네. 네. 주사 치료에서 잘 안 되게 되면 수술적 치료도 고려하게 됩니다. 수술 후의 예후는 좋은가요, 선생님? 그게 이제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사실 이게 신경 제거술이다 보니까 네. 수술을 하게 되면은 그 저리는 증상 자체는 없앨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또 새로운 부작용이 이 발가락에 정상적인 신경인데 두꺼워져 있기만 한 신경이거든요. 근데 그 그쵸. 신경을 제거하다 보니까 저리진 않은데 아예 감각이 무뎌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부작용 내지는 합병증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수술이 굉장히 신중하게 고려되는 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서 보시는 신경을 풀어주는 수술이나 뼈를 교정하는 수술이나 이런 수술이 나오게 된 이유가, 이 신경 제거술 자체로는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에 대한 합병증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최근에는 다른 수술 방법도 여러 차례에서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근데 부질없다님께서 지금 체외 충격파 비싸기만 하고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이제 다른 질병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인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 지간신경염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여러 논문에서 한두 개의 논문에서 이제 시도도만 되고 있고, 아직 결과가 다른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다른 질병보다는 증명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간신경종에 있어서는 사실 저는 제 외래에서는 체외 충격파를 하고 있지 않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아직 과학적으로 증명되지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 이제 다른 선생님들은 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있고, 그게 뭐가 잘못된 치료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과학적인 근거가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체외 충격파를 지간신경종 환자에서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달짜님께서 선생님 내용 오늘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맞춤형 항정사인님께서는 좋아요부터 누르고 보겠습니다 해주셨는데요. 얼른 빨리 눌러주세요. 네. 다음 질환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선생님? 네, 그래서 이제 앞발바닥에서 통증이 있는 이제 가장 흔한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번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외래에 가장 많이 오시는 병이고, 또 언론에서도 많이 공개됐고, 또 우리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 있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이 족저근막염으로 굉장히 고생했거든요. 그리고 그거 몰랐네요. 발에 예전에 골절도 한 번 있었고,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발로 하여튼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 정도의 기량을 발휘하는 게 사실 놀라운데, 어쨌든 이제 손흥민 선수가 알아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환자들한테 유명해진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족저근막염은 발바닥 뒤쪽에 생길 수 있는 통증에서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하지만 이제 환자들이 오해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안심시켜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자가 치유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90%는 사실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도 1년 안에는 좋아지는 걸로 돼 있어요. 그냥 저절로 좋아지는 거네요. 하지만 이제 좀 관리는 해야 되겠죠. 하지만 뭐 특별한 치료가 없이도 많이 좋아질 수 있는 병이고, 그래서 발바닥의 뒤쪽이 아픈데,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엄지발가락을 최대한 잡고 뒤로 이제 발 쪽으로, 내 몸 쪽으로 당기게 돼서 이 족저근막을 최대한 팽팽하게 늘린다는 느낌으로 늘려주시고, 그 상태에서 아픈 곳을 눌러보면 아픔이 명확하게 느껴집니다. 평소에는 어디가 좀 아픈데 내가 어디가 아픈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본인이 이제 자가 진단 해보시려면요, 발가락을 잡고 최대한 발바닥을 늘린 상태에서 눌러보시면은 어디가 아픈지 딱 명확하게, 특히 발바닥 중에서도 뒤쪽에 안쪽에 아프다고 느끼시면은 대부분은 족저근막염이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마우스로 표시를 해주시겠어요? 네. 그거가 그래서 대부분 환자들은 아침에 첫발 디딜 때 아프다고 말씀하시고요. 또 좀 앉아 있다가 쉬다가
걸으려고 할 때 아프다고 말씀하시고 또 다른 환자들은 활동을 좀 많이 한 다음 날에 좀 증상이 좀 심하다 이렇게들 말씀하십니다. 한번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은 집에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이제 족저근막염의 흔한 원인으로는 이제 요 부위가 이제 족저근막염이 주로 침범하는 부위라고 할 수 있고요. 저희가 족저근막염하고 유사한데 감별해야 되는 질병 중에 하나 중에 족저 지방의 위축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워낙에는 이 종골 밑에 이 지방 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패드가 우리의 무거운 이제 체중을 지지해주고 쿠션 역할을 해주는 지방 패드가 있는데요. 그 지방 패드가 나이가 들거나 조금 서 있는 일을 젊을 때부터 많이 하셨던 분들에 한해서는 굉장히 얇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방 패드가 얇아진 경우에는 쿠션 역할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주로 이제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 이 통증도 발바닥 뒤쪽 통증을 느끼시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특징적으로 다른 거는 아까 족저근막염 같은 경우에는 발바닥 뒤쪽인데 약간 안쪽이 족저근막염의 주된 이제 증상이 발현하는 부위고 족저 지방 위축증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발바닥 뒤쪽의 중간 정도의 부위, 요 부위를 아프다고 주로 하십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만약에 뒤꿈치가 아프다고 하시면 아까 제가 가르쳐드렸던 그 테스트를 하면서 도대체 어디가 아프냐 한번 눌러보시면은 어느 정도 자가 진단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부위마다 살짝 진단이 다르네요. 네. 그래서 이제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족저근막염이 생기는 이유는 이 족저근막이 붙는 이 부위에서 족저근막이 과도하게 당겨지면서 염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좀 몸무게가 있으신 분들한테 왜냐하면은 체중이 좀 나가는 분들일수록 족저근막이 당겨지는 정도가 훨씬 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비만하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드는 일 하시는 분들이나 장시간 서 있거나 많이 걷는 일 하시는 분들한테 주로 발생하게 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진단도 굉장히 어렵지 않고요. 또 잘 낫습니다. 근데 또 그만큼 잘 재발해요. 어떻게 해요, 선생님? 그래서 저희가 할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의 치료보다는 이것저것 제가 소개드리는 방법 여러 가지를 같이 하시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한 90% 이상은 대부분 보조적인 치료를 하면은 잘 낫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흔히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것 때문에 자기가 이제 앞으로 못 걷게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좀 두려워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다 원래의 본인의 생활로 돌아가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너무 크게 걱정하진 않으셔도 돼요. 족저근막염의 치료 방법 중에 제가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보시는 이 스트레칭 방법인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테스트, 내가 족저근막염이 있는지 테스트하는 방법이랑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발을 내 한쪽 무릎에 올리고 같은 네. 쪽 손으로 발가락 앞쪽을 잡아서 최대한 족저근막을 늘린다는 느낌으로 발가락을 위로 당깁니다. 당겨요. 그 상태에서 반대편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자기가 아프다고 아픔을 느끼는 부위를 꾹 이렇게 눌러줍니다. 그래서 계속 눌렀다 뗐다를 반복해서 한 번 하실 때 한 30초 정도 반복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뭐 하루에 한 3번 정도는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많이 하시면 많이 하실수록 좋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 딛기가 너무 어렵다 이러신 분들은 침대나 이불을 위해서 이 스트레칭을 한두 회 정도 하시면은 한 1, 2분 정도 하시면은 훨씬 통증이 덜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그 외에는 시중에 파는 이런 뒤꿈치 패드, 실리콘 패드 같은 것도 한번 깔아 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이외에 이제 병원에서 특별히 이제 제작하는 깔창 등 해볼 수 있고 또 환자들이 인터넷에 이제 많이 이게 공개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발바닥으로 골프공 굴리는 운동을. 그러니까요. 지금 부지럭터님께서 발바닥 운동법 알려주세요 그렇게 돼 해주셨어요. 있네요. 네. 네, 이거는 어느 정도 효과가 이제 증명돼 있는 방법이긴 한데 사실 저희가 추천드리는 거는 저희 같은 족부 정형외과 의사가 추천드리는 거는 발바닥으로 골프공 굴리는 운동도 좋지만 지금 보여드리는 이 방법의 스트레칭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많은 문헌에서 증명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방법이 더 좋은 것 같은 게 왜냐면 지금 골프공 굴리기를 하려면 골프공도 필요한 거고 지금 저거는 준비물 없이 네. 아침에 1분만 딱 할 수 있는 네. 운동이잖아요. 스트레칭 자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는 뭐 너무 이제 증상이 심하다고 할 때는 야간에 부목 같은 걸 좀 설치해서 족저근막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해 볼 수 있고요. 이 경우에도 주사 치료를 할 수 있는데 스테로이드나 아니면은 병원에 방문하시면 프롤로 주사나 또 어떤 병원에서 이제 DNA 주사 또는 연어 주사라고 소개되어 있는 PDRN 주사 등을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만약에 선생님 이런 통증 주사를 맞을 수 없는 뭐 개인적인 상황이 있다면 뭐 타이레놀 같은 그런 약물 복용으로도 통증을 좀 감소시킬 수 있을까요? 사실은 타이레놀은
진통작용보다는 주로 해열작용이 이제 메인인 약이거든요. 그래서 진통 작용이 아주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사용을 해볼 수 있긴 있는데 그것보다는 정식으로 처방을 받아서 병원에서 처방받는 소염 진통제가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만약에 약만으로 해결한다고 하면은 타이레놀은 그냥 잠시 임시 방편으로 사용하시는 거고 사실 타이레놀의 진통작용은 일반 진통제보다는 굉장히 낮다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예전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족저근막염의 수술적인 치료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체해 충격파 치료가 보편화되면서 수술적인 치료 방법하고 거의 동일한 결과가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족저근막염에서 수술적인 치료는 많이 줄어든 추세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체해 충격파 치료가 어떤 치료 기전으로 회복을 시키는지는 아직까지는 불명확한 정도인데요. 저희가 예상하는 걸로는 아마 그 염증 있는 부위에 재혈관화를 촉진시켜서 그쪽에 이제 염증 있는 손상받은 조직의 좀 치유 과정을 좀 촉진시킨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치료 성공률은 한 70에서 80% 정도로 보고돼 있고 이게 기계에 따라서도 다르고 또 뭐 진동수나 아니면은 에너지의 정도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일반화시켜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병원마다도 치료 방법이나 기간이 좀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1주에서 4주 간격으로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3회에서 5회 정도 실시하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한 세트 하시고 나시면 최소한 한 달에서 2달 정도의 휴식기를 두고 그 다음에 다시 1주에서 4주 간격으로 시행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횟수는 더 많이 할수록 좋은 건가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충격파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억지로 이제 우리가 여기 염증이 있는 부위에 조금 더 다치게 함으로써 이게 좀 빨리 낫는다. 왜냐하면 요만큼 다친 거를 조금 더 다치게 함으로써 더 빨리 낫게 한다. 이제 이런 그러니까 원리거든요. 우리의 그래서 회복 능력을 지금 네, 일깨워주는 회복 거네요. 능력을 증가시킨다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많이 하시는 건 오히려 해로울 수 있어요. 선생님 근데 이 아이는 족저근막에 오면 체외 충격파 치료의 효과를 어느 정도 볼 수 있는데 왜 지간신경종에는 조금 보기가 어려울까요? 왜냐면은 이제 지간신경종은 신경통인데 신경통은 신경 자체가 이제 존재하고 그게 이제 뼈 사이에 끼면서 이렇게 생기는 문제라서 네. 재혈관화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체해 충격파가 이제 우리 몸에서 좋은 영향을 미치려면은 주로 이제 힘줄이나 인대가 붙는 부위, 부착 부위에 염증이 있을 때 그 부위에 재혈관화를 촉진시켜서 굉장한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지간신경종에서는 아직 그런 효과를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증명은 덜 돼 있고요. 대신에 이제 족저근막염이나 아킬레스 건염 같이 이 힘줄이 뼈에 붙는 부위에 생기는 염증일 경우에는 체해 충격파를 하면은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많은 논문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증명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 병원에서는 어떤 주기로 몇 번의 횟수로 진행하고 계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병원은 주 1회로 이제 체해 충격파를 하고요. 그 다음에 5회 정도 그래서 이 정도 간격으로 해서 한 5주 정도의 프로토콜로 하고 그 이후에 이제 환자들이 조금 좋아지셨다고 하면은 그냥 거기서 종료하고 만약에 조금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고 하셔도 일단 한 달 정도는 휴식기를 줍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있다가 한 달 동안에는 아까 가르쳐드렸던 스트레칭을 이제 위주로 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시는 걸로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조금 다시 통증이 있다고 하면은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런 프로토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선생님께서 90%는 1년 내에 별다른 치료 네. 없이 이제 낫는다고 했는데 이 체외 충격파는 어떤 기준으로 시행되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은 이게 이제 미국에 처음에 이제 미국에서 이 방법이 시도됐는데 미국의 기준에 따르면은 6개월 이상의 스트레칭 및 보존적 치료를 해서도 좋아지지 않으면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원래 미국의 가이드라인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6개월 정도 환자를 스트레칭만 하고 약만 주면은 환자들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쵸. 아무도 저한테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대부분은 저 같은 경우에는 한 2주에서 4주 정도 스트레칭하고 아니면 좀 심하다 싶으면 부목도 고정하고 해서 좀 엄격하게 한번 치료를 해보고 만약에 거기에서 잘 안 된다고 하면은 저는 그냥 바로 체해 충격파를 요즘에는 해요. 그리고 일반 우리 개인 병원에 계시는 선생님들이나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빨리 시작하시기도 하는데 사실은 뭐 그건 가이드라인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의 하지만 이제 미국에서 처음에 시작했을 때 가이드라인은 6개월 정도 보존적 치료를 해보고 좋아지지 않으면 이제 그때 한번 해봐라. 이게 원래 가이드라인입니다.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나나요, 선생님? 즉각적으로 나타난다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고요. 제가 임상 경험으로 보면은 진짜 여기에서 슬라이드하고 비슷하게 한 70-80%는 즉각적으로 좋아진다고 하세요. 특히 이제 맞고 나서 바로 안 아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아, 진짜요? 그래서, 예, 저도 사실 놀라운 정도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했더니 더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도 아이고야.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러 더 염증을 더 크게 네. 키워가지고 하는 역할이다 보니 그러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네. 어쨌든 그 효과는 지금 한 70, 80% 정도 입증된 걸로 네. 보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환자들한테 듣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열심히 치료했는데 족저근막염이 안 낫는다. 뭘까요? 이렇게 이제 사실 저희 같은 대학병원에서 이제 근무하는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동네에 있는 의원이나 아니면은 전문 병원에서 치료를 충분히 하시고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장 중요한 거는 생활 패턴의 교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체중 부하로 조절하시면 좋은데 물론 다이어트가 도움이 됩니다. 근데 다이어트는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서 있는 시간을 원래 하시던 시간이 있으시면 반 미만으로 줄이면 무조건 통증은 어찌됐건 간에 좋아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게 오래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어쨌든 급한 방법으로는 체중 부하를 조절하는 게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신발 같은 것도 좀 편한 신발 이런 걸로 하면 도움이 될 수 있고 아까 보여드렸던 스트레칭이 이제 중요한데요. 대부분 환자들한테 교육을 해서 스트레칭 이렇게 해보세요라고 하고 한 2주 뒤에 이제 다시 만나서 제가 가르쳐드렸던 스트레칭 한번 다시 해보세요 하면은 거의 열의 한 7은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 방법이 아니고 이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이렇게 이제 하는 방법이 아니고 숙여서 하시는 게 반대쪽 아니고 다리에 반대쪽 무릎 위에 다리를 올린 다음에 손가락을 최대한 뒤로 젖힌 뒤에 반대편 손가락으로 이제 아픈 부위를 눌러주는 이 스트레칭을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겠고요. 이외에 이제 뒤꿈치에 지방 이축증이나 아니면 다른 병이 동반된 경우에는 족저근막염 치료만으로는 잘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는 이제 진단 자체가 잘못된 경우도 당연히 있을 수 있겠고요. 좀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경우나 양치게 생긴 경우 아니면은 증상 자체가 이미 오래된 경우에는 사실은 치료를 6개월 이상 하더라도 잘 낫지 않을 수 있고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족저근막염은 며칠 동안 소염진통제 먹어서 낫는 병이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본인이 뒤꿈치가 아프셨는데 며칠 동안 소염진통제 먹고 내가 좋아졌다라고 하시면은 그 문제는 족저근막염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명심하시고 환자들이 꼭 이거는 우리 보시는 일반인 분들께서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은 이제 아킬레스 건염이고 아킬레스 건염은 발바닥 쪽은 아니고 뒤꿈치 쪽에 우리가 통증이 있을 때 제일 흔한 원인인데요.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과도한 사용에 의해서 생긴 아킬레스 건의 염증이라고 볼 수 있고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약간 위쪽에 뒤꿈치 중에서 좀 밑에 생기는 부착부 아킬레스 건염이 있고 조금 위쪽에 생기는 비부착부 아킬레스 건염이 있는데요. 이 위쪽에 생기는 경우는 주로 젊고 좀 액티브한 사람들한테 많이 생기고 이 밑에 쪽에 생기는 경우에는 연세가 좀 있으시고 좀 퇴행성의 변화로 많이 생기는 좀 덜 액티브하신 분들한테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체외 충격파가 치료 성공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 마찬가지로 체외 충격파 같은 경우에는 이 힘줄이 붙는 부위에 염증이 생겼을 경우에 굉장히 치료 성적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 부착부 아킬레스 건염이 있을 경우에는 치료 성공률이 90%까지도 보고되기도 합니다. 엄청 올라가네요, 스님. 네. 그래서 이제 비부착부 아킬레스 건염, 조금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생기는 아킬레스 건염 같은 경우에는 급성기에는 대부분 약 먹고 조금 쉬면은 좋아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스트레칭을 이 경우에도 저희가 권고를 드리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앉은 상태로 무릎을 쭉 펴니다. 그래서 수건이나 아니면 고무밴드 같은 거를 걸고 발 앞쪽에 걸고 내 발은 움직이지 않은 채로 내 손의 힘만으로 발 뒤꿈치가 최대한 발 앞꿈치가 최대한 내 몸 쪽으로 당겨지도록 쭉 당겨줍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칭을 아까 우리 족저근막염 스트레칭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 번 할 때마다 한 30초 이상 많이 해주시는 만큼 좋고요. 비부착부 아킬레스 건염에서 또 하나 해볼 수 있는 운동은 이 계단 끝에 발끝을 대고 내 체중만으로 최대한 밑으로 내렸다가 그다음 다시 뒤꿈치에 힘을 써서 위로 올리는 운동. 이 운동을 이제 건긴장도 조절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하시면 좋고요. 하루에 한 2번 정도, 한 번 하실 때 한 3에서 15회 정도 계단 끝에 서서 내 체중만으로 발 뒤꿈치를 최대한 내렸다가 올렸다가 하는 운동 하시면은 굉장히 도움됩니다. 그래서 비부착부 아킬레스 건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젊은 사람들한테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한 90% 정도는 그냥 급성기 수준에서 조금 관리만 잘하시면은 완전한 회복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두 스트레칭을 할 때 선생님 빠르게 하는 게 중요한 건가요? 아니면 천천히 늘리면서 하는 게 중요한 건가요? 천천히 늘리면서 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빠르게 절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부착부 아킬레스 건염은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한테 주로 생기는 병인데 치료는 하지만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좀 쉴 수 있도록 하면 좋고요.
조금 심하다 싶을 때는 기부스를 고정하는 경우도 있고 스트레칭이 아까 보여드렸던 스트레칭 동일한 스트레칭인데요. 이 경우에 아까 보여드렸던 건 긴장도 조절 운동은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단에서 하는 거요? 네, 그거는 큰 도움이 되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흔하게 이게 퇴행성 변화의 일종으로 저희가 생각하기 때문에 엑스레이를 찍어보면은 석회와 병변이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퇴행성 변화이기 때문에 아까 보였던 비부착부 아킬레스 건염보다는 치료 성적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3분의 1 정도, 3분의 2 정도는 완전 회복을 기대할 수 있지만 3분의 1 정도는 조금 오래가고 고생을 좀 하실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드물게는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저희가 내용이 거의 그 강의 내용이 끝나갔는데요. 요 내용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일부러 넣었어요.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이제 국소 주사를 맞고 오시는 환자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이제 젊은 환자에서 내가 어떤 일 이후에 발이 아팠다 이게 명확히 기억이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오래 서서 일했다, 어디 가서 뭐 한 하루 종일 일했다, 아니면 여행 다녀왔더니만 아프다. 이런 식으로 내가 뚜렷하게 발병 원인이 있다고 하면은 이거는 무리해서 생긴 염증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스테로이드 주사가 한두 차례 맞으면은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장년층에서 족저근막염이나 아킬레스 건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염증성보다는 퇴행성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테로이드 국소 주사를 맞게 되면은 오히려 이 스테로이드 주사가 이 염증이 생겨 있는 퇴행성이 되어 있는 이 힘줄이나 족저근막을 더 약하게 함으로써 약한 충격에도 오히려 파열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외래에서도 스테로이드 주사로 인해서 이후에 이제 파열돼서 오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수술적인 치료를 이 경우에 하더라도 굉장히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게 되실 때는 꼭 좀 또 피할 수 주의하셔서. 있으면 저는 피할 수 있으면은 안 하시는 쪽이 낫지 않나. 젊은 환자에서 염증성이 생긴 경우가 아니면은 중장년층에서는 가급적이면 아킬레스건이나 족저근막에 놓는 스테로이드 주사는 좀 피하는 게 낫지 않나. 이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사실 많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시고 주로 이제 연세 드신 분들한테 이부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놓는 거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주간 지간신경종이 있고요. 또 족저근막염, 아킬레스 건염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중년 이후에 6개월 이상 증상이 오래된 경우는 이 세 가지 질병 모두 난치성인 경우가 많고 꾸준한 관리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족저근막염 및 아킬레스 건염은 난치성이더라도 체중 부하를 금지하거나 스트레칭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중에 비부착부 건염은 아까 보여드렸던 건긴장도 조절 운동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간신경종에 있어서는 스테로이드 주사가 비교적 안전하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증명되어 있지만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족저근막염이나 부착부 아킬레스 건염에서는 퇴행성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장년층에서는 스테로이드 주사를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족저근막염 및 부착부 아킬레스 건염에서는 체 충격파의 결과가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고 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수술의 경우에는 저희 같은 정형외과에서 이제 가장 관심 있어하는 분야이긴 한데 사실 오늘 말씀드린 분야에 대해서는 족저근막염이나 비부착부 아킬레스 건염에서는 수술은 요즘에는 많이 하지 않는 경향입니다. 하지만 지간신경종이나 중장년층에서 생기는 퇴행성의 부착부 아킬레스 건염 같은 경우에는 최후의 방법으로 염증을 없애는 수술을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한번 넣어봤는데 가장 제일 외래에서 궁금해요. 많이 질문 가장 받는 건데 궁금합니다. 족부를 공부하는 정형외과 의사가 그럼 선생님은 무슨 신발 신고 계시냐? 한번 보자 이러신 분들도 되게 근데 제가 많고요. 힐끗 봤거든요. 선생님 되게 편한 신발 신고 오셨더라고요. 네, 네. 가장 이제 많이 받는 질문이라서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거 어제 이제 넣은 내용이에요. 준비를 하다가 그래서 제가 이제 기능성 신발이라고 해서 네. 구글로 한번 찾아봤었어요. 찾아봤는데 이렇게 많은 신발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뭐 밑에 스프링이 달린 신발도 있고요. 이 신발은 저도 되게 반가운 신발인데 이 신발은 마사이 신발이라고 하는 신발입니다. 그래서 마사이들이 신고 있는 그 신발을 이제 모양을 본다서 만든 신발인데요.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은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외에도 이제 다양한 기능성 신발들이 많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신발은 푹신하고 편안한 운동화가 제일 좋습니다. 자기 발에 딱 맞고 대신에 이제 깔창이 만약에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경우에는 시중에서 푹신한 깔창 같은 거 실리콘 깔창이나 이런 거 인터넷에서 쉽게 구매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깔창 정도 하나 구매하셔서 편안한 운동화 신으시는 게 가장 좋겠고요. 또 오늘 말씀드렸던 질병들 중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실내에서 가급적이면은 실내화를 꼭 신는 게 질병의 증상을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네. 사실 운동화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기능이 안 들어가도 괜찮은가요? 그냥 아무 특별한, 운동화. 예, 그냥 편한 운동화에 네. 푹신한 깔창 그 정도면은 충분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오늘부터 운동화 신고 다녀야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뭐 짧은 시간이긴 한데 많이 이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선생님, 딱 저희에게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세 가지 질환 증상은 어떻고 치료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간결하게 정말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부터는 네.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 질문부터 주시면 아까 이제 밤을 걷다님께서는 러닝머신에서 달리기를 많이 하다가 발바닥과 뒤꿈치가 아파서 병원에 가니까 족저근막염 진단을 받으셔가지고 지금 약 먹으면서 물리치료를 네. 지금 받고 계시대요. 운동을 못해서 너무너무 답답한데 자전거를 타도 괜찮은지 질문 주셨습니다. 이거는 진짜 좋은 질문이네요. 저희가 이제 발에 문제가 있으시고 특히 족저근막염이 있으시거나 지간신경정도 마찬가지고요. 아킬레스 건염은 조금 다릅니다. 아킬레스 건염은 가급적이면은 이 자전거 운동도 안 하시는 게 좋은데 족저근막염이나 지간신경종은 유일하게 맘 놓고 하셔도 되는 운동이 자전거 타시는 거예요. 예, 지금 그래서 유진아님도 비슷한 질문 주셨거든요. 네, 실내 자전거를 가장 추천드리고요. 저거 말고 또 추천드리는 운동은 수영을 추천드립니다. 요즘에는 좀 코로나 시대라서 수영장 가시는 게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족저근막염이나 기관신경종이 있을 때 추천하는 운동은 두 가지입니다. 실내 자전거 하고 수영을 거의 대부분 추천드립니다. 네, 부질없다님께서는 문제는 염증인가요? 대부분 궁극적으로. 그리고 초음파는 아직 의료보험이 안 되나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네, 초음파는 아직 의료보험은 안 되고요. 대신에 이제 비급여 항목으로 해서 나라에서 인정은 하지만 급여에 이제 포함은 되어 있지는 않은 항목이고요. 문제는 염증이죠. 염증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병은 다 이제 염증에 관련된 건데요. 그 중에서 비부착부 아킬레스 건염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염증이 있을 때 증상이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을 수 있겠네요. 네. 안카리스마님은 부착부 아킬레스 건염 뒤꿈치 부분이 아픈지 3년이 돼서 속해는 지금 없습니다. 이제 살짝 바깥쪽으로 나와 있습니다라고 해주시네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수술밖에 할 방법이 없는지 질문 주셨어요. 예, 이 경우는 조금 수술을 고민할 수 있겠네요. 3년 정도 되셨으면은 사실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난치성이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석회가 없다고 하더라도 부착부 아킬레스 건염은 아킬레스 건염 자체를 조금 염증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 주변에 처음부터 종골에 뼈가 자라 나와서 거기가 계속 자극되면서 아프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수술적인 치료를 고민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세한 거는 사실 엑스레이를 봐야지 이제 확실하기 때문에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아마 말씀만 봐서는 수술이 필요하실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부질없다님께서는 이제 족저근막염 통증이 심할 때 주사를 꼭 맞아야 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족저근막염에 주사 맞는 거는 굉장히 사실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나머지 치료들은 해볼 수는 있는데 글쎄요, 꼭 맞아야 된다고 하기는 그렇겠죠. 하지만 다 스트레칭만 하는 게 조금 답답하다 하시면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맞아야 되는 건 아니고 특히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는 거는 굉장히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발바닥 질환도 이제 걷는 자세와 관계가 있는지 질문 주셨네요. 걷는 자세라는 거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사실은 걷는 자세는 본인이 바꿀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걷는 자세를 바꿨다 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 뭐 일자로 걸으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처음에 이제 자기가 걷는 자세가 내가 의식해서 걷는 자세를 한번 바꿔봐야지라고 이제 하시면은 그게 일주일을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딱 세팅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걷는 자세와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발 모양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걷는 자세 자체도 발 모양에 따라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발바닥 질환도 걷는 자세와 관계가 있냐? 걷는 자세와 관계가 있을 수 있지만 그 걷는 자세 자체는 내가 의식적으로 교정하는 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걷는 자세 같은 거는 내 발의 모양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 갖고 있는 모양하고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모양을 교정하면은 자세도 같이 교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요. 네, 신기합니다. 네. 그리고 족저근막염에 아치패드가 좋나요? 질문 주시는데 아치패드가 뭐? 아치패드가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건데 그 깔창 같은 건데 이렇게 가운데가 좀 이렇게 블룩 튀어나와 있는 그거 말씀하시는 걸 거예요. 그거는 해보셔도 됩니다. 해보셔도 되고
효과가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는데 만약에 큰 비용을 들여서 제작하신다고 하면 저는 비추. 말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기성품을 한번 사서 한 2, 3만 원 내외의 기성품을 사서 한번 사용해 보신다고 하면은 해보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거보다 조금 조금 더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저는 역시나 푹신푹신한 깔창이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치 패드는 아치를 잡아주긴 하는데 그게 굉장히 딱딱한 소재로 되어 있어서 오히려 통증을 더 유발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기성품을 사게 되면은 발에 안 맞기 때문에 더 아프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싼 걸 사는 것보다는 한번 시도해 본다 이런 의미로 이제 좀 비용 들이지 않고 한번 해보실 수 있는데 저거보다는 푹신푹신한 깔창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발바닥 질환 진료 파트 어느 과를 가야 하는지 질문을 주셨네요. 이건 당연히 제가 정형외과 의사니까 정형외과로 오시는 게 맞죠. 네. 이제 저희 과 외에도 재활의학과 선생님들이 많이 하시고 또 요즘에는 발에 대한 이런 관심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일반 이 선생님들도 이제 많이 접근하시는데요. 사실은 뭐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에서도 정형외과 선생님들이 주로 메인으로 나서서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시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족부족관절학회에서 가장 많은 연구 결과나 뭐 이런 실적들이 발표되고 있고 당연히 저는 정형외과로 오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비건님은 발, 발목, 무릎, 고관절 등 하체 아무 이상이 없으면 매일 달리기를 해도 장기적으로 무리가 없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당장 건강한 사람도 예방적으로 그냥 걷기만 하는 게 나을까요? 너무 막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마라톤 하시고 뛰시는 분들은 나중에 네. 무릎에 무리가 많이 가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괜찮다고 무리가 없을까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근데 이제 건강을 위해서는 특히 이제 마라톤을 좋아하시는 분들 마라톤을 끊지 못하시더라고요. 제 환자들도 마라톤 좋아하시는 선생님들 많이 계신데 그러면 저는 아프지 않은 선에서는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걸로 얻는 즐거움이 더 크니까요. 대신에 이제 이렇게 하면은 해도 괜찮을까? 괜찮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은 관절 특히 이제 하지 관절, 고관절이나 아니면 무릎 관절이나 발목 관절은 체중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빨리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은 언젠가는 고장이 날 수는 있지만 그렇다 해서 또 이 즐거움을 또 못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뭐 하시고 싶으시면 하고 만약에 아프게 되면 이제 병원 오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무리 가지 않는 선에서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랭코님께서 재밌는 질문 주셨네요. 영화 보면은 이제 아킬레스건을 자르면 못 걷게 잘라서 못 걷게 하던데 아킬레스건은 재건이 불가능한가요? 이건 아마 영화 트로이 봐도 나오게 되죠. 영화 맞아요. 트로이에 이제 아킬레스가 그 화살을 맞아서 아킬레스건이 끊어지게 되면서 이제 못 걷게 돼서 그 이름을 따서 아킬레스건이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사용하게 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킬레스건을 잘라도 잘 걸을 수 있어요 나중에. 왜냐하면 그래요? 예전에 이제 지금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해서 뭐 거의 다 복구시키지만 사실 그런 치료 방법이 없었던 고대 시대나 아니면 우리나라도 뭐 고려 시대, 조선 시대 이런 시대에도 다 아킬레스건 나중에 기부스하고 재활하면은 다 잘 걸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 걷게 되는데 시간은 오래 걸리죠. 아무래도 보통, 그러겠죠. 보통 재활도 저희가 필요하고. 수술하게 되면은 보통 한 3개월 정도는 굉장히 좀 고생하시는 기간이 있으실 수 있고 보존적인 치료를 하더라도 기간은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재파열률이나 아니면은 좀 기능적인 문제나 이제 이런 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요새는 대부분 아킬레스건 파열은 수술을 하게 되고요. 하지만 이제 잘라서 그냥 못 걷게 한다고 하더라도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한 80-90% 정도는 잘 회복할 수 있습니다. 80-90%는 굉장히 높은 확률이네요, 네. 선생님. 신기합니다. 네, 오늘 많은 걸 배워가는 것 같아요. 성진호님께서 이제 책상에 앉아서 오돌토돌한 이제 나무 마사지, 뭐 위에서 발바닥 마사지 하는 거 괜찮을까요? 저거는 안 하시는 것보다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제대로 된 스트레칭을 하고 싶다고 하시면 제가 오늘 가르쳐드린 스트레칭을 하시는 게 그래도 가장 증명되어 있는 방법이거든요. 네. 저는 이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은데 지금 말씀하신 저 방법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선생님께서 지금 여기서 직접 한번 보여주시면 어떠세요? 지금 보여드릴게요. 네, 살짝 옆에 가셔가지고 이제 의자에 앉아서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의자를 조금 끌어서 네. 우리 카메라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카메라는 피디님께서 세팅을 해주실 거예요. 네. 네, 의자에 해가지고 앉아서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하려니까 조금 민망하긴 한데요. 환자를 위해서 다리를 좀 잡아주시겠어요? 네. 제가 오늘 양말을 깨끗한 거 신고 왔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하셔야 될 거는 만약에 왼쪽 기준이라고 하면요. 왼쪽 발을 무릎 위에 이렇게 얹어주시고 그다음 반대편 손으로
발 앞쪽을 잡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발가락을 내 몸 쪽으로 당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연히 족저근막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반대쪽 손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꾹꾹 아픈 부분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요거 할 때 이제 한 번 할 때 한 15회 정도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고, 가능한 한 많이 하실수록 좋고, 하루에 최소한 한 3회 이상은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네, 아프시다고 덜 땡기면 안 되는 거죠, 선생님? 덜 당기면 안 되고요. 아프시다고 해도 많이 당길수록 좋습니다. 최대한 많이요.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범까지 직접 보여주시고. 지금 랭커님께서는 송혜 어르신이 광고하시는 신발이 마사이족을 참고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마사이족의 보행은 어떻게 다른가요? 이거는 조금 드릴 말씀이 사실 많은데, 제가 저 분야에 있어서 연구 논문이 한 3편 정도 되거든요. 제가 마사이들하고 같이 살면서 마사이들 한 1000명 정도 발을 직접 도장을 찍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걸로 논문을 한 편 내고, 그 다음에 한국에 와서 또 한국인들하고 비교해서 논문도 내고, 또 신발을 신고 살았던 마사이, 신발을 안 신고 살았던 마사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제 마사이족들은 신발을 안 신고 평생을 사는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했던 연구의 결과는 보행은 특별하게 다른 건 없습니다. 한국인이나 보행은 특별히 다른 건 없고, 대신에 발 모양은 신발을 안 신고 살았던 사람들이 조금 더 발의 아치가 조금 더 보존이 잘 안 되고, 대신에 이제 무지해반증이라고 하는 저희 이제 하이힐 같은 거 많이 신으시면은 요 발가락이 이렇게 이제 바깥쪽으로 휘어 들어가는 병이 있는데, 그 병의 빈도는 신발을 안 신으면은 조금 줄어들더라, 이제 그 정도의 결론을 내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면, 마사이족을 참고해서 만든 신발이 있고요. 아까 잠깐 그림 보여드렸다시피 이제 그 신발이 시중에 나와 있고요. 그 신발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다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음 방송에서 자세히 말씀 주시면 어떨까요? 네. 연계 강님 질문 마지막으로 받을게요. 부주상골 증후군이 있고 평발은 아니지만 발목이 약간 안쪽으로 꺾여 있어가지고 오래 걸으면 너무 아프시대요. 그래서 아치에 약간 힘을 주면 발목이 바르게 정렬되는데 깔창 없이 이렇게 걸어도 괜찮을까요? 질문 주셨어요. 성발이. 부주상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평발하고 같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한번 족부정형외과 전문의의 진료를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평발이 같이 동반되어 있다고 하면은 깔창을 하시는 게 본인한테는 조금 도움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통증 해결 자체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근본적으로 이 부주상골이라고 하는 그 조각이 발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저런 보존적인 방법을 사용해도 잘 되지 않거나, 아니면은 계속 이제 보존적인 방법을 사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판단이 되시면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발목이 바르게 정렬이 되는지에 대한, 진짜 바르게 정렬이 되는지에 대해서 족부정형외과 전문의의 진료를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이분은 제가 요 말씀만 들어서는 이게 정확히 맞는지 엑스레이를 실제로 본 게 아니라서 판단 드리기는 좀 어렵네요. 만약에 아프다고 하시면 이 경우에는 깔창을 하시는 게 낫습니다. 네, 더 병원에 내원하셔가지고 더 구체적인 네.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3가지 질환, 지간신경종, 족저근막염, 그리고 아킬레스 건염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선생님 벌써 마무리 지을 시간이에요. 선생님 어떠세요? 어떠셨어요? 진짜 시간이 되게 빨리 가네요. 그렇죠. 훅 지나가죠, 선생님. 다음번에는 어떤 주제로 해주실 예정이신가요? 오늘 붙잡고 가야겠어요. 다음번에 기회가 된다고 하면은 제가 아프리카에서 있었던 경험을 한번 공유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네. 그 전에는 사실 코로나 전에는 여러 군데에서 강의도 다녔었고, 이제 그런 주제에 대해서 할 말도 많이 해보고 했었는데, 지금은 사실 그런 거는 없고, 대신에 이렇게 이제 좋은 채널과 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면은 한번 그런 쪽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면 또 재밌지 않을까. 이렇게 질환에 대해서만 설명하는 것도 의미 있지만 또 그런 것도 들어보시면 또 재밌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지금 성진호님도 오 좋아요, 궁금해요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유익한 방송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선생님, 용계강님께서도 감사합니다. 부지럽다님께서도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두한키님께서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참 저희 책 선물 드리기로 했잖아요, 선생님. 한분 선정해서 알려주세요. 글쎄요, 어느 분이 어떤 질문이 제일 기억에 남으시나요? 아까 피디님께서 하이라이트 해주셨던 것 같아요, 한 분.
제일 글쎄 요거는 제가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가장 여기에 댓글 많이 달아주신 분한테 하시는 게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요? 네. 오늘 그러면 부질없다님께서 가장 네. 적극적으로 참여해 아, 주셔가지고 그러셨나요? 그분께 네. 선물로 드릴까요? 네, 그렇게 하시죠. 그럼. 네, 그러면은 비온디 이메일로 성함 그리고 주소, 연락처 보내주시면 선생님의 사인이 담긴 책 저희가 네.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 교수님의 설명 너무너무 좋으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생 네,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